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곡가물에 대한 책임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곡가물에 대한 책임. 이 곡가물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운송업자를 보호하는 규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곡가물을 운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송화인이 숨기고 있죠. 곡가물이 아닌 것처럼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놓고는 나중에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곡가물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서 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물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보낼 때, 위탁할 때 그 종료와 가액을 명시했을 때에만 그게 사고 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료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딱 있죠. 그렇게 되는 거. 다시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판례기출 1번 가보시면, 우리 앞쪽에서 마찬가지로 이 곡가물 불고지 있잖아요. 곡가물을 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계약상 면책 규정이에요. 알겠죠? 곡가물 불고지나 면책 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만 적용되지 불법행위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면책 규정으로 적용됩니까? 그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운송업에 또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정액배상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정액배상주의, 정액배상주의. 요 운송업에만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해상운송도 마찬가지예요. 정액배상주의. 이 운송을 하다 보면 사고 나면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고 난 곳에 그 가격을 정하는 일반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손해배상하는 가운데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입증 책임을 좀 덜어주고 신속하게 어떤 손해배상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이다. 잘 보시면 조문을 잘 봐야 돼요. 1항을 보시면 운송물이 전부 멸실됐다. 도착이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또는요, 연착됐다. 이것도 도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요럴 때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인도 한 날이 아니죠? 왜?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인도 한 날에, 그죠? 한 날에 도착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뭐 한다? 손해배상을 정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운송물이 가다가 일부만 파손되고 도착했어. 요게 일부 멸실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가 훼손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도착이 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액은 인도 한 날, 도착 한 날에 도착지 가격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액배상주의예요. 운송업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운송물이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위에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운송인은 전부 배상해야 돼.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돼. 알겠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손해배상액 책임액을 제한시켜줬는데 만약에 운송인이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제한시켜줄 필요가 없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요.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을 해서 지급을 요하지 않은 운임 기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손해배상액에서 빼줘야 되겠지. 공제해줘야 되겠지. 그 손해배상액 정액배상주의 137조를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가보시면 지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상법 137조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민법 393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죠. 이 393조는 전부배상이죠. 전부배상. 근데 여기는 예외 규정으로서 정액배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전부배상에서 좀 줄여주는 거죠. 운송인에게, 그죠?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하는데 한 사람이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목적지까지 구간을 나눠서 운송을 담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운송인, 그죠? 이걸 우리가 순차 운송인이라고 해요. 알겠죠? 순차 운송인. 이렇게 보내는 곳하고 해보면 예를 들면 이게 보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보내는 곳, 도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송하인, 수가인 뭐 이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갖고 이 구간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라는 운송인이, 여기는 B라는 운송인이, 여기는 C라는 운송인이, 여기는 D라는 운송인이 운송할 수 있죠. 장거리일 경우는 특히나 운송인이 바뀔 수 있어요. 이랬을 때 가다가 물건이 파손됐어요. 그렇죠? 근데 파손됐는데 어느 구간에서 파손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물건 보낸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 어디서 깨졌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송화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어, 순차 운송 중에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그 순차 운송인인 A, B, C, D가 어떻게 한다? 연대 책임지면 된다. 알겠죠? 그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경우에 각 운송인은 멸실훼손 연착을 위한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다. 그죠? 물론 운송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배상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우리가 구상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송인 중에 한 명이 손해를 배상할 때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다. 법에 규정된 거죠. 그런데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어. 그럼 다 각자 연대 책임지는 거죠. 근데 각 운송인은 그죠? 자기의 운임행에 비례해서 손해를 분담하면 돼요. 만약에 억울하다면 그 손해가 자기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줘. 하면은 손해 분담에 책임 없어. C 구간이다. C 구간에는 사고 자체가 없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 C는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물건을 보낸 자가요. 보낸 자, 송환이나 아니면 화물산업지 발행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송화인, 화물산업지 발행될 때는 그 소진이죠. 그래서 송화인 아니면 화물산업증 소진이 운송에 대해서 운송을 중지해라. 운송을 돌려줘라. 아니면 그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그죠? 이게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송물 처분 청구권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인 개념이라는 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수하인. 물건을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죠. 이 수하인 개념은 받는 사람은 화물상환증이요. 화물상환증이 발행이 안 됐어야 돼. 왜냐면 발행됐을 때는 화물상환증 물건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화물상환증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물건 받을 사람이 정해져야 되죠. 그걸 우리가 수화인이라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 그럼 수화인이 지금 어떠냐?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때는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돼요. 도착하는 순간. 도착한 다음에 그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했어요. 그렇죠.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 그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그리고 운송이 도착할 때는 수화인이요. 인도를 청구한 때, 수화인의 권리가 송화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그렇죠. 도착하면요. 그냥 도착하자마자는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도착한 다음에 수화인이 물건 돌려주세요 하는 순간 어때요? 그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수화인이 언제 발행된다는 거 발행하시면서 증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 활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 내려가 보시면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자, 그다음에 141조 가보시면 아까는 운송물을 청구하면 누구? 총알이 분다 우선한다 그랬죠? 예,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운송물을 발송했고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운송이 나고요. 수화인은 같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수화인이 두 번째 이쯤에 청구를 했다. 그러면 운송업자가 청구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운송업자가 수화인보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알겠죠? 낮기 때문에 수화인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수화인이 이 물건을 자기가 수령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운송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 운송물 수령한 때에는 운송에 대해서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별로 지위가 좀 달라요. 그 물건을 보냈을 때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는 송화인이 그죠? 송화인이 우선해. 도착하면 요거 말 잘못했네요, 여러분. 수- 어, 정정합니다. 여기 운송인이 아니고요. 여기는 송화인을 말합니다. 알겠죠? 송화인과 수화인은 알겠죠? 수화인은 같은 지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 청구를 하면 이것도 운송인이 아니에요. 운송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송화인. 보다가 수화인이 우선하는. 알겠죠? 이거 정정합니다. 그렇게 송화인과 수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인이 없어.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 그때는 공탁하고 경매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142 조문이 있죠. 142, 143조의 조문을 평소에 공부할 때 좀 한번 봐놓으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수화인이 불명할 때의 경우에 공탁 경매권. 수화인이 없다는 거죠.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1번 가보세요. 수화인을 알 수 없다. 운송인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공탁해야 돼. 공탁. 그죠? 이때 공탁했을 때 운송인은 누구에게? 송화인이죠. 보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취하합니다. 이 물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수화인을 알 수 없는데 물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라고 할 때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않을 때는 운송물을 아예 경매할 수 있어요. 알겠죠? 사망 가보면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화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 줘야 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문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고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43조의 운송물 수령 거부, 수령 불능 경우죠. 전조의 규정은 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앞쪽 규정이 중요합니다. 또 경매를 할 때는 송화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화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그래서 상당한 기간 정해서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해야 됩니다. 그 정도. 뭐냐 공시 최고다. 뭐 크게 문제 안. 완전히 그러니까 송화인도 알 수 없고 화물상하증 소지인과 수화인을 다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공시 최고해야 되지. 됐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밑에 거 준용 규정도 뭐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송인의 책임은 언제 소멸될까요? 당연하겠죠. 물건 가져와서 물건을 넘겨준 다음은 책임 안 지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146조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항 가보시면 운송의 책임은 수화인, 화물상한증 소지인이 유보 없다는 것은 조건 없이요. 다른 어, 다시 말해 조건을 달지 않고 수령하고 물건을 받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 그때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물건 받고 운임하고 다 주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물건을 받자마자 그 물건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훼손 이런 거. 이럴 때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돼요. 수령한 날부터 2주간 내에 그런 걸 발견하고 통지하면 돼요. 물론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알고 물건을 넘겼다, 파손된 걸 넘겼다면 다시 말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되지가 않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뭐 우리 앞쪽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운송 주선인의 유치권, 운송 주선인의 유치권 어땠어요?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했죠. 운송 주선인은 그 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여기도 운송인도 마찬가지예요. 물건과 관련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송 주선인의 책임에 시효하고 운송 주선인의 채권의 시효는 전부 다 뭔지 모르지만 몇 년? 1년이라고 했죠? 1년? 1년이다. 그래서 여기도 운송업도 동일하게 1년이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뭐 전문 문제를 가보시면 그 4번 가보면 운송인의 위탁자 수화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된 소멸시효 완성된다.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고 이제 그러니까 물건 운송은 끝났고 여러분하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객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여객 운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또 조금만 여객 운송까지 끝내고 하죠.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한번 끝내 볼게요. 여객 운송은 여객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148조에 있어요. 그 운송인이요, 잘 모셔다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주의를 해태해서 데려다 주지 못하거나 다치겠다. 그럼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운송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좀 뭐 특이한 게 있다면 이 항에 가보시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있잖아요. 요런 조항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합니다. 참작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판례를 알아둘 게 있는데, 어,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여러분 이제 차를 탈 때나 고속버스 탈 때 물건을 트렁크에 맡기는 경우 있고 자기가 들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 들고 타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타는 거죠. 가지고 타는 거. 요걸 이제 휴대 수화물을 하고요. 맡기는 것을 어때요? 탁송 수화물을 합니다. 맡긴 거죠. 그러면 맡긴 게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운송인이 책임지는 거죠. 내가 들고 탔던 거는 원칙적으로 깨졌다. 그래도 내가 들고 탔기에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난폭 운전해서 그게 흔들려서 떨어졌다. 그는 운송업자의 그다음에 그 피용자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들고 탔다 하더라도 운송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요 제가 얘기한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죠. 받은 수화물은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도 물건 운송과 동일하게 운송업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도착지에 도착한 날 10일 내에 여객이 인도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을 공탁 경매하면 돼. 앞쪽처럼요. 물론 주소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여객에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않고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탕, 다시 말해서 휴대수화물이겠죠? 휴대수화물은요, 인도를 받지 않은 수화물 멸실을 했을 때는, 운송인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져요. 왜? 여객이 들고 탔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탔기 때문에 운송업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과실 책임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송업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 다 끝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중접객을 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상법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